한국이 탱크를 만든다고요? 독일 방산 전문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40년간 레오파르트 전차만 연구해온 그였죠. 유럽의 방패는 독일이 지킨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어느 날 폴란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납기 3년이요? 우린 3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폴란드는 한국에 손을 내밀었고 정확히 90일 만에 K2 전차가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전문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리고 2025년 9조 원짜리 추가 계약서에 서명이 떨어졌습니다. 단일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60년 전 탱크는커녕 소총 한 자루 만들 공장도 없던 나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철판을 두드리던 그 손이 오늘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맨손으로 일군 기적, 지금부터 그 놀라운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독일 뮌헨의 한 콘퍼런스홀에서 유럽 방산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NATO 동맹국들의 차세대 전차 도입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천장이 높은 회의실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았고 프로젝터 화면에는 전차 설계 도면이 띄워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한스 밀러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뮌헨 공과대학 방산공학과 교수이자 독일 연방군 자문위원이었죠. 45해 동안 오직 전차만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레오파르트 2 전차의 현대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고 유럽 방산업계에서 그의 말 한마디는 곧 정설처럼 여겨졌습니다. 은발의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늘 자신감에 차 있었죠. 회의 중반쯤이었습니다. 폴란드 측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산 K2 전차를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이었죠.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어요. 한스 밀러 박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비웃음이었죠. 한국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차 종주국 독일을 두고 한국산을 논의한다는 게 우습다는 표정이었어요. 그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유럽의 방패는 유럽이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죠. 레오파르트는 반세기 넘게 서방 세계를 지켜온 전차였어요. 걸프전에서도 발칸 반도에서도 그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차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국 방어용 수준이라고 여겼어요.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였습니다. 한스 박사는 동료 교수에게 말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방산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건 이해하지만 전차는 다르다고요. 전차는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 무렵 한국에서는 다른 걱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서울 어느 경로당에서 할아버지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방산 수출 부진 소식이 흘러나왔죠. 젊은이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세운 나라인데. 그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1960년대 새벽 4시에 공장으로 출근하던 기억이 떠올랐겠죠. 손이 갈라지도록 철판을 두드리던 시절이요. 먹을 것도 부족했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나라가 잘 되면 자식들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헛고생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선진국들은 여전히 한국을 얕보는 것 같았죠. 뉴스에서는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반도체는 중국에 쫓기고 자동차는 일본에 밀린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 시절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살아갈 미래가 걱정되었죠. 평생 바쳐 일군 나라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편 독일에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한스 밀러 박사는 학회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시아 방산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유럽과 미국이 쥐고 있다고요. 전차, 전투기, 잠수함 같은 고부가 가치 무기 체계는 최소 50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발표 자료에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유럽 전차와 아시아 전차의 성능 비교표였죠. 레오파르트 2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는 비교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러 항목에서 물음표가 붙어 있었어요. 실전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한국은 아직 멀었습니다. 한스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죠. 유럽 방산업계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끔 예상을 뒤엎곤 하죠. 그로부터 3년 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스 밀러 박사의 확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유럽의 방패가 흔들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손이 내밀어지는 날이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22년 2월 24일 새벽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어요. 탱크 수천 대가 대지를 뒤흔들며 전진했죠. 키이우 상공에는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유럽 대륙에 80년 만에 대규모 전쟁이 터진 거예요.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폭격당한 아파트와 피난민 행렬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어린아이를 안고 국경을 넘는 엄마들, 지하철역에서 밤을 지새우는 노인들. 그 장면을 보며 전 세계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특히 폴란드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바르샤바에서 키이우까지는 자동차로 10시간이 채 안 되는 거리였죠.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자신들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온 나라를 감쌌어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산을 해봤어요. 현재 폴란드군이 보유한 전차는 대부분 구소련제였죠. T-72 전차들은 이미 40년이 넘은 노후 장비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전차들이 불타는 영상이 매일 쏟아졌습니다. 폴란드의 전차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게다가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폴란드는 자국 전차 수백 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상태였습니다. 동맹국을 돕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그만큼 자국 방어력에 구멍이 뚫린 셈이었죠. 당장 새 전차가 필요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부아슈차크 장관은 첫 번째로 독일에 연락했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죠. 레오파르트 2는 세계 최고의 전차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NATO 동맹국 중 상당수가 이미 레오파르트를 운용하고 있었어요. 부품 호환성도 좋고 유지보수 인프라도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납기 4년이요. 독일 방산업체 담당자가 말했어요. 부아슈차크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죠. 4년이라고요? 그때까지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사정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30년 동안 군축을 해왔습니다. 군대 규모를 줄이고 방산업체들의 생산 라인도 축소했죠. 전쟁이 없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유럽은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레오파르트 생산 능력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고작 수십 대 수준이었어요. 폴란드가 원하는 수백 대를 채우려면 정말로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죠. 부아슈차크 장관은 미국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를 요청했어요. 세계 최강국의 주력 전차였죠. 그런데 미국의 대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납기 3년이요. 미국 역시 생산 라인에 여유가 없었어요. 자국군 물량과 다른 동맹국 주문이 이미 밀려 있었거든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는 어땠을까요? 납기 5년.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책상 위에 서류를 내던졌어요. 이게 NATO 동맹이라는 건가?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옆에 있던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회의실이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그 말에 장관이 고개를 돌렸죠. 한국이요? 표정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참모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K2 흑표 전차. 한국이 자체 개발한 3.5세대 전차예요. 성능 재원이 화면에 떠올랐죠. 부하슈차크 장관의 눈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문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유럽 최강국들도 몇 년씩 걸린다는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과연 가능할까요? 장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가득했어요. 그때 참모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전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살아있어요. 그 말에 부하슈차크 장관의 눈빛이 달라졌죠. 한편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이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6.25 전쟁을 겪은 세대였으니까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몸으로 알고 있었죠. 텔레비전에서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저랬지.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중얼거렸어요. 1950년 겨울 흥남 철수 때 어머니 손을 잡고 배에 올랐던 기억이 스쳤죠.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한 갑판 위에서 동생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 공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손주가 옆에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나라는 괜찮은 거예요? 그 질문에 할아버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죠. 북쪽에는 여전히 위협이 있었고 세계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을 거야.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했어요.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해왔는데 정작 이 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는 건지 문득 의문이 들었거든요. 방산 강국들은 전차 하나 제때 못 만든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공장이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는 기사였어요. 30년간 군축을 하느라 숙련공들이 다 떠났다고 했죠. 미국도 사정이 비슷했어요. 젊은이들이 방산업체 취업을 꺼린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 할아버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공장이 돌아가고 있을까? 젊은이들이 기술을 이어받고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스물스물 피어올랐죠. 바르샤바에서는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이 참모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에 정식으로 타진해보자.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다.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죠. 2022년 봄, 폴란드 대표단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들이 목격하게 될 광경이 모든 상식을 뒤엎으리라는 걸요. 유럽 최강국들이 몇 년씩 걸린다던 그 일을 한국이 단 몇 개월 만에 해내리라는 걸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이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장관을 포함해 12명의 일행이었죠. 긴 비행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했어요.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온 거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부하슈차크 장관이 멈춰섰어요. 창밖 풍경에 눈이 갔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빼곡히 들어선 고층 빌딩이 보였죠. 공항 철도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갔어요. 이게 전쟁을 겪은 나라 맞나? 장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출발 전 자료 조사를 하면서 옛 사진들을 봤었죠. 1950년대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헐벗은 아이들, 먼지투성이 흘길. 유럽의 2차 대전 직후 사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고요? 믿기 어려웠어요. 폴란드도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2차 대전 때 바르샤바가 완전히 파괴됐었죠. 하지만 한국의 변화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표단은 곧장 경남 창원으로 이동했어요. 현대로템 방산 공장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버스 창문 너머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죠. 논과 밭 사이로 공장 굴뚝이 보였고 고속도로는 끝없이 뻗어 있었어요. 부하슈차크 장관은 조용히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박종수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78살의 그는 평생을 공장에서 보낸 사람이었죠. 1960년대 울산 조선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용접 기술도 없이 맨몸으로 부딪혔습니다. 선배들한테 맞아가며 배웠죠.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즘 젊은이들은 몰라요. 할아버지는 가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밥은 콩나물국에 보리밥이 전부였죠. 장갑도 없이 철판을 만졌다가 손이 쩍쩍 갈라지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똑같이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라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내 자식들은 나처럼 고생 안 시키겠다는 다짐으로 버텼습니다. 종수 할아버지의 손은 지금도 흉터투성이에요. 용접 불꽃에 데인 자국, 철판에 베인 상처들이 손등 가득 남아있죠. 손주가 가끔 물어요. 할아버지 손 왜 이래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다 나라 세운 손이야. 그런데 요즘은 걱정이 앞서요. 뉴스에서 젊은이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해외 취업이니 이민이니 하는 말이 자주 들리죠. 이 나라가 그렇게 살기 싫은 건가? 가슴이 먹먹해져요.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나라인데. 종수 할아버지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원의 현대로템 공장 앞에 폴란드 대표단이 도착했어요. 거대한 공장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죠. 부지 면적만 해도 축구장 수십 개 크기였어요.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공장 안에서는 쇳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이 공장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지금도 전차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예,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그 대답에 장관의 눈이 커졌어요. 독일 공장은 주 5일도 채 안 돌아가거든요. 숙련공 부족으로 생산 라인 절반이 멈춰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그런데 이 공장은 24시간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기 전 관계자가 잠깐 멈춰 섰어요.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가리켰죠. 흑백 사진이었어요. 1970년대 초반 이 공장이 처음 세워질 때 모습이었습니다. 허허벌판에 가건물 몇 채가 전부였죠. 그때는 전차는커녕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배들이 맨손으로 시작했죠. 일본에서 기술 이전받으려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미국에도 요청했지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배웠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이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폴란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냉전 시절 소련 기술에 의존해야 했고 원하는 걸 마음대로 만들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관계자가 다음 사진을 가리켰어요. 1985년 K1 전차가 처음 완성됐을 때 사진이었죠. 공장 직원들이 전차 앞에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얼굴들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분들 중 아직 살아계신 분도 있어요. 관계자가 덧붙였죠. 지금 70대, 80대가 되셨지만 가끔 공장에 찾아오십니다. 후배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러 오신다고요. 장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국의 힘은 이런 거구나.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세대를 이어온 정신이 있었죠.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의 의지가 느껴졌어요.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내부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열기가 밀려왔죠. 거대한 철판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이동하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어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이었죠. 할아버지 세대가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이곳에 스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얕봤던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요. 진짜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죠. 공장 내부는 거대한 생명체 같았어요.
천장까지 솟은 크레인이 철판을 들어올리고 로봇팔이 정밀하게 용접을 했죠.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쉼없이 손을 놀리고 있었어요. 소음이 대단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립 라인 위에 전차 차체들이 줄지어 있었죠. 한 대, 두 대, 세 대. 세어보니 한 라인에만 12대가 동시에 작업 중이었어요. 독일 공장에서는 한 라인에 서너 대가 고작이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장관이 옆에 선 현대로템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관계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죠. 저희는 지금 3교대로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생산량이 전차 15대에서 20대 수준이에요. 장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달에 20대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독일은 1년에 겨우 30대 정도 생산한다고 들었는데요.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그 소식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말에 장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안타깝다니. 유럽 최강의 방산 대국을 두고 안타깝다고 표현하는 이 여유가 뭐람. 속으로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일행은 품질 검사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완성된 K2 전차 한 대가 검사대 위에 올라가 있었죠. 기술자들이 포탑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가상의 표적이 투사되어 있었습니다. 관계자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K2 전차의 명중률은 5km 거리에서도 90%를 상회합니다. 장관의 눈썹이 올라갔죠. 5km요? 레오파르트 2의 유효 사거리가 4km인데요. 그렇습니다. 관계자가 대답했어요. 저희 전차는 사격 통제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이동 중에도 정밀 사격이 가능하죠. 장관은 메모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주행 시험장이었습니다. 야외에 마련된 험로 코스였죠. 경사로, 수렁, 돌밭이 번갈아 나타났어요. 완성된 K2 전차 한 대가 시험 주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시동을 걸자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56톤짜리 철덩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속도가 예상 밖이었어요. 마치 스포츠카처럼 민첩하게 코너를 돌았습니다. 장관의 입이 벌어졌죠. 저게 56톤이라고요? 믿기 어려웠어요. 레오파르트 2도 비슷한 무게인데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하거든요. 전차가 경사로를 오르는데 속도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최고 시속 70km입니다. 험지에서도 시속 50km 이상 유지가 가능하죠. 장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전차가 아니라 치타 같군요.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전차가 갑자기 차체를 앞으로 기울였어요. 포신이 하늘을 향했죠. 그러다 다시 뒤로 기울어지면서 지면을 노렸어요. 좌우로도 기울어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죠. 유기압 현수 장치입니다. 관계자가 말했어요. 차체 자세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죠. 언덕 뒤에 숨어서 포탄만 노출시키고 사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피격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부하슈차크 장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죠. 성능은 레오파르트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 보였어요. 그런데 가격은 어떨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관계자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협상 사안이라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레오파르트 2보다 20에서 30% 정도 저렴합니다. 장관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더 좋은데 더 싸다고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합이었거든요. 보통 성능이 좋으면 가격도 올라가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관이 심호흡을 하고 물었어요. 납기는요? 저희가 전차 180대를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시선이 현대로템 대표에게 쏠렸죠.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80대 전량을 3개월 안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3개월이요? 목소리가 떨렸죠. 독일은 4년, 미국은 3년이라고 했는데요.
당신들은 3개월이라고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산 라인이 이미 가동 중이고 숙련된 기술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맞추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장관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들은 대답은 다 비슷했어요. 몇 년 기다려라.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없다. 온갖 핑계뿐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나라는 대체 뭐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회의가 끝난 후 장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장 마당에서 완성된 전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죠. 한 대, 두 대, 세 대. 저게 다 곧 폴란드로 갈 수 있는 전차들이었어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빨리 계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확신이 섰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됐을까?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를 만들게 된 걸까? 그 비밀이 궁금해졌어요. 그 답은 곧 들려오게 됩니다. 폴란드 대표단이 귀국한 후 협상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부하슈차크 장관은 바르샤바에 도착하자마자 총리실로 향했죠. 보고서를 펼치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과 계약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총리가 물었어요. 독일이나 미국은 어떻습니까? 오랜 동맹국인데요. 장관이 고개를 저었죠. 그쪽은 답이 없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도 전차를 받을 수 없어요.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관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어요. 비교표가 나타났죠. 독일 레오파르트 2인 납기 4년. 미국 에이브람스 납기 3년. 프랑스 르클레르 납기 5년. 그리고 한국 K2 흑표 납기 3개월.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3개월이요? 누군가 되물었죠. 오타 아닙니까? 장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오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더 놀라운 숫자가 이어졌어요. 연간 생산 능력입니다. 독일은 연간 30대에서 40대 수준이에요. 미국도 비슷하죠. 공장 시설이 노후화되고 숙련공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요. 연간 200대 이상 생산이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총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이 독일보다 방산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장관이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장관은 창원 공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가 했던 말이었죠. 우리는 한 번도 생산 라인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1985년 첫 전차를 만든 이후로 40년 가까이요. 기술이 끊기지 않았어요. 유럽은 달랐거든요. 냉전이 끝나자마자 평화가 왔다고 믿었죠. 군대를 줄이고 방산 예산을 삭감했어요.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기술자들이 떠났습니다. 30년 동안 그랬죠. 그런데 한국은 쉬지 않았어요. 북쪽에 적이 있었으니까요. 휴전선 너머에는 여전히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죠.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전차를 만들고 매일 훈련했어요. 그 30년의 차이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죠. 독일은 30년을 쉬었고 한국은 30년을 달렸습니다. 그 격차가 납기 4년과 3개월의 차이로 나타난 거예요. 총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한국과 협상을 진행하세요. 2022년 7월 역사적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전투기 48대. 총 계약 규모가 17조 원에 달했어요. 단일 방산 수출로는 한국 역사상 최대였죠.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어요. 한국이 폴란드와 초대형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독일과 미국을 제치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해냈다. 기사 제목마다 놀라움이 묻어 있었죠. 독일 뮌헨에서는 한스 밀러 박사가 그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3년 전 콘퍼런스에서 한국을 비웃었던 그 교수였죠. 화면에 K2 전차가 폴란드 항구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거대한 수송선에서 전차들이 줄지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정말 3개월 만에 배송했다고요? 믿기 어려웠어요. 자신이 몸담은 독일 방산업계는 첫 번째 전차 한 대도 아직 생산 못하고 있는데요. 그제야 자신의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을 얕봤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전차는 아직 멀었다고 코웃음 쳤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달리고 있었고 유럽은 멈춰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경로당에서도 그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종수 할아버지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죠. 화면에 K2 전차가 나왔어요.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한국산 전차가 유럽에 수출됐습니다.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나라가 전차를 수출했다고요? 옆에 있던 다른 어르신이 물었죠. 그것도 독일 제치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에서 그렇게 말하네요. 경로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화면에는 폴란드 장관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죠. 한국의 기술력과 납기 속도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자막이 흘러갔어요. 종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0년 전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전차는커녕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외국에서 들여온 고물차를 뜯어서 구조를 배웠죠. 밤새 설계도를 그리고 새벽에 공장으로 출근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장갑을 사려면 반나절 품삯을 써야 했거든요. 그래서 맨손으로 일했어요. 겨울에는 철판이 살갗에 달라붙었죠. 뜯어내면 피가 났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내 자식들은 내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를 악물었죠. 그리고 60년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전차가 유럽 땅을 달리고 있었어요. 세계 최강이라던 독일을 제치고 우리 전차가 나가다니. 할아버지의 볼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죠. 헛고생이 아니었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두 손 다 흉터투성이었어요. 용접 불꽃에 대고 철판에 베인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손으로 나라 세웠다더니 진짜였네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 여럿이 눈물을 훔쳤어요. 다들 비슷한 시절을 보낸 분들이었거든요. 공장에서, 탄광에서, 건설 현장에서 피땀 흘렸죠.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시절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화면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놀라운 일은 아직 남아 있었죠. 2022년 12월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였습니다. 발트해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매서웠어요. 하지만 항구에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죠. 폴란드 국방장관부터 군 장성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모두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수송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배였죠. 갑판 위에는 K2 전차들이 빼곡히 실려 있었어요. 첫 번째 물량 10대가 도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3개월 만이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한 게 8월이었고 지금이 12월이었죠. 약속된 날짜에 단 하루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부하 슈차크 장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배가 접안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차들이 하나씩 갑판에서 내려왔어요. 검은색 차체에 폴란드 국기가 부착되어 있었죠.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고 병사들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어요. 유럽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죠. CNN, BBC, 도이체벨레 모두가 같은 사실에 주목했어요. 한국이 약속을 지켰다는 거였습니다. 독일에서는 그 뉴스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스 밀러 박사였죠. 서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항구에 K2 전차가 내리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은 아직 멀었다. 전차는 50년의 기술 격차가 필요하다. 그때는 확신에 차 있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밀러 박사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의 역사를 처음부터 조사했어요. 1970년대 자료부터 시작했죠.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1971년에 방위 산업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 기술이 없었죠. 미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우기로 했죠. 기술자들이 외국 무기를 뜯어봤어요.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하고 구조를 파악했죠. 밤새 설계도를 그리고 낮에는 공장에서 시험 제작을 했어요. 실패하면 다시 뜯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10년이 걸렸어요. 1985년에야 첫 번째 국산 전차 K1이 완성됐죠. 그때 기술자들이 전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밀러 박사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어요. 땀에 절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손은 기름때로 새까맸어요. 그런데 눈빛만은 반짝였습니다. 자부심이 가득했죠. 그 이후로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K1을 개량해서 K1어이를 만들었죠. 거기서 다시 발전시켜 K2를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밀러 박사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야.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잖아. 이건 다르다. 40년 동안 쌓아온 시스템이야.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한국이 3개월 만에 전차를 납품할 수 있었는지, 왜 독일은 4년이나 걸리는지. 답은 간단했어요. 한국은 40년 동안 준비해왔고 독일은 30년 동안 쉬었던 거죠. 밀러 박사는 논문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방산 산업의 성공 요인 분석. 서두에 이렇게 적었죠. 나는 3년 전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그것은 나의 무지이자 오만이었다. 그 논문은 유럽 방산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독일 언론들이 앞다퉈 인용했죠. 한스 밀러가 한국의 백기를 들었다. 기사 제목이 그랬어요. 밀러 박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40년간 기술을 이어온 숙련공들이 있어요. 세대가 바뀌어도 노하우가 전수되죠.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후배가 다시 후배를 가르칩니다. 그게 끊기지 않았어요. 독일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긴장을 풀었죠. 숙련공들이 은퇴하면 새 인력을 뽑지 않았어요. 기술이 끊겼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려니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인터뷰 영상이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뉴스에서 자막과 함께 방송됐죠. 독일 방산 전문가가 한국을 극찬했다. 한국의 숙련공이 비결이라고 말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종수 할아버지가 그 뉴스를 봤습니다. 독일 교수가 화면에서 말하고 있었죠. 한국의 숙련공들은 40년간 기술을 이어왔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성과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숙련공이라.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죠. 자신도 숙련공이었거든요. 1960년대에 공장에 들어가서 40년을 일했어요. 처음에는 허드레실부터 시작했죠. 선배들한테 맞아가며 배웠습니다. 용접 기술, 절삭 기술, 조립 기술. 하나하나 몸으로 익혔어요. 10년이 지나니까 후배들이 들어왔죠. 이번에는 자신이 가르칠 차례였어요. 그렇게 기술이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은퇴할 때는 제자가 수십 명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또 후배를 가르쳤겠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K2 전차를 만들고 있는 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독일 교수가 한국 숙련공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신들 이야기였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했던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흉터투성이 손이었죠. 용접 불꽃에 대고 철판에 베인 상처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손으로 나라 세웠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자신들의 손이 오늘의 한국을 만든 거였죠. 유럽 곳곳에서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계약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노르웨이, 호주, 체코, 루마니아.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쏟아졌죠. K2 전차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2025년 더 큰 계약이 성사됩니다. 2025년 7월 폴란드 글리비체였습니다. 현대로템과 폴란드 정부가 2차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이었어요. K2 전차 180대 추가 수출. 금액으로 9조 원에 달했죠. 단일 방산 계약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서명식장에는 양국 장관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악수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했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어요. 한국 뉴스에서도 특집으로 다뤘죠.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했어요.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큰 계약입니다. 우리 전차가 유럽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86살의 김영호 할아버지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휠체어에 의지한 채였죠. 손이 떨려서 리모컨도 제대로 쥐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눈만은 초롱초롱했습니다. 화면에 K2 전차가 나왔어요. 폴란드 땅을 달리는 모습이었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거 내가 만들었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물었죠. 할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 전차 말이야. 내가 처음 만들었어. K1 전차 1호기. 1985년이었어. 간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현대전공 창원 공장에서 일했어. 용접공이었지. 전차 차체를 처음 붙인 게 나야.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보였어요. 손등에 흉터가 가득했죠. 손가락은 굽어 있었고 관절은 울퉁불퉁했어요. 평생 철판을 만진 손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죠. 전차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 외국에서 안 가르쳐 줬거든. 그래서 외국 전차를 뜯어봤어. 밤새 구조를 연구했지. 실패를 수십 번 했습니다. 용접이 터지고 철판이 휘고. 그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안 그만뒀어요. 왜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죠. 우리나라가 무시당하는 게 싫었거든. 전쟁 때 외국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였잖아. 그게 분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지. 내 자식들은 그런 서름 안 당하게 하려고.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텔레비전에서는 폴란드 장관이 한국 전차를 극찬하고 있었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할아버지의 볼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할아버지가 말했죠. 우리가 진짜 해낸 거야. 간호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요양원 곳곳에서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방마다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죠. 다들 비슷한 시절을 보낸 분들이었거든요. 공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분들. 탄광에서 석탄을 캤던 분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날랐던 분들. 그 손으로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고 건물을 세웠죠. 그리고 전차도 만들었어요. 그 모든 수고가 오늘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은 4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입니다. 숙련된 인력. 그 말이 어르신들의 가슴에 박혔어요. 바로 자신들 이야기였거든요.
젊은 시절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오늘의 9조 원짜리 계약으로 돌아온 거였죠. 요양원 복도에서 한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야 인정받네요. 할머니가 말했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좀 뿌듯하네. 두 사람의 손은 모두 주름투성이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흉터가 가득했죠.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어요. 당신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할아버지 참관 수업이 열렸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학교에 초대하는 날이었죠. 김영우 할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손녀 수아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교실로 안내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우리 발표 있어요. 잘 봐주세요. 수아가 말했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보마. 아이들이 하나씩 앞에 나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우리나라 자랑거리였어요. 한 아이는 K-팝을 발표했고 다른 아이는 한식을 소개했죠. 그리고 수아 차례가 왔어요. 수아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K2 전차 사진이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전차를 소개할게요. 이 전차는 폴란드에 수출됐어요. 독일보다 빠르고 미국보다 싸대요. 교실에 있던 할아버지들이 웅성거렸어요. 수아가 말을 이었죠. 이 전차를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60년 전부터 공장에서 일하셨대요. 수아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전차 만드셨어요. 손에 상처가 엄청 많아요. 그게 다 전차 만들다가 생긴 거래요. 교실의 시선이 김영호 할아버지에게 쏠렸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아가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생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저도 크면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손뼉을 쳤어요. 몇몇 분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김영호 할아버지도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운동장에서 수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 발표 어땠어요? 할아버지가 수아를 꼭 안아줬어요. 최고였어. 우리 수아가 최고야. 수아가 할아버지 손을 만지며 말했죠. 할아버지 손 진짜 멋있어요. 나라 세운 손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평생 들은 말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말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었어요. 오늘 손녀 학교에 다녀왔다. 수아가 나를 자랑스럽다고 했다. 내 손이 멋있다고 했다. 평생 고생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헛되지 않았다. 이 나라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손주들이 살아갈 미래가 밝아서 다행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곳이에요. 그때는 전기도 없어서 밤이면 칠흑 같았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도시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진짜 해낸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한국은 소나무 같은 나라예요. 천천히 자라지만 천년을 삽니다.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죠. 뿌리가 깊기 때문이에요. 그 뿌리를 내린 게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였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배고파도 참았고 힘들어도 버텼죠. 그 인내와 희생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어요. 9조 원짜리 전차 계약도 유럽이 인정하는 기술력도 모두 그 뿌리에서 자라난 거였습니다. 이제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있어요. 손주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며 자라겠죠.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자랑스러워 하셔야 해요. 당신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거든요.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 그 시작은 당신들의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